이번 단어는 논증의 타당성을 파악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주장과 근거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를 이제 비판적으로 그리고 타당성에 맞춰서 평가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휘 문제도 시험에 많이 출제하고요. 단순하게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도 아주 많이 내는 단원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 그리고 단어 공부 이거를 꼭 제대로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제시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처음 시작은 당연히 이 글은 논설문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서론 구간이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지난 몇 년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02년에 발표한이라고 하는 걸로 일단 신뢰성 얻고 있죠. 전문가의 자료를 활용을 해서 신뢰성 확보했고요. 전체 인구의 25.4%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약간 수치로 보여주게 되는 거지.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기르는 종류도 엄청 다양해졌는데 기르는 동물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을 사람이 교감하고 배려하는 동물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앞문장을 사실 비판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의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화자는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면은 일단 야생동물의 먼저 정의부터 시작하죠. 사는 곳이나 상태를 불문하고 가축화되지 않은 동물을 일컫는다라고 하면서 먼저 이제 본론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본론의 부분은 먼저 정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개념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가축화된 동물은 여러 세대 거쳐 인위적으로 번식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가축화된 동물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먹이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사육 상태에서 번식이 잘 이루어지고 사람과 같이 지내도 큰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축화된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개, 말, 당나귀, 소, 염소, 고양이, 양, 돼지, 오리, 닭, 거위 이런 애들이 이제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보면은 첫째, 야생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야생동물의 복지를 훼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이제 복지를 훼손하는 것을 첫째라고 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이런 걸 우리가 표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표지를 바탕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왜 야생동물의 복지를 훼손하는가 보면은 야생동물은 대부분 각자의 서식지에서 살아남도록 적응해왔기 때문에 종마다 특별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고유의 습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역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미어캣은 수십 마리가 같이 살아가고 금강앵무는 사회적 동물이고 이런 거죠. 근데 문제가 뭐야? 일반 가정에서 이러한 동물들의 고유한 습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왔던 거를 보면은 미어캣의 그런 그 수십 마리 무리와 굴 이런 것들을 만든다거나 금강앵무의 사회적 동물 습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만들어주기가 어렵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유의 습성에 따라서 행동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돼서 그에 대한 결과로 무기력증, 정형행동, 공격행동 이런 등의 이상행동 여기는 인과에 따라서 쓰고 있죠. 인과관계로 또 면역력이 약해져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형행동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역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육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번식되고
사람에게 길든 야생동물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부터 사람이 키운 뭐 호랑이, 사자 이러면은 아무래도 인공포육으로 자랐기 때문에 좀 더 유순할 수는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글쓴이는 뭐라고 해? 야생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격 방어 행동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사실 우리 얼마 전에 그 늑구라는 그 개가 탈출한 사건이 조금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늑구가 일주일이 넘게 야생에서 살아남았던 그 이유가 탈출을 한 다음에 막 먹이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막 물도 찾아 마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야생성이 남아 있어서 살아남았다. 그런데 또 빨리 늑구를 발견해야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들깨 물이랑 이제 붙었을 때 들깨무리랑 붙으면 들깨무리가 이긴다 이거야. 걔네들 찐 야생이니까. 그래서 빨리 그 늑구를 구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생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다라고 하게 되는 거지. 독성은 없지만 이런 몸으로 조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왕뱀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험성을 간과한 채, 그러니까 무시한 채로 키우다가 왕뱀이 주인을 공격하거나 가정을 탈출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 역시 예시로 설명을 해주고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다음으로 보면은 인간이 야생동물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전파될 위험성이 높다.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병의 75%가 공통 감염병인데 세계동물보건기구 역시 신뢰성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등의 예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2003년 원숭이 두창이 감염된 애완용 설치류가 수입이 되면서 애완용 프레리도 접촉하고 그리고 사람까지도 감염된 사례 역시 예시로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셋째, 생태계를 위협한다. 아, 미안. 요거는 이 위쪽에 있는 위험하다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표시했는데 선생님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야생동물을 반려로 기르는 것은 생태계를 위협한다. 일단 첫 번째, 왜냐하면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생태계 위협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역시 회색 앵무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죠. 지금은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유기되거나 사육 장소에서 탈출한 애들로 인해서 생태계 교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붉은기 거북, 늑대 거북, 악어 거북 같은 게 이제 예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처음에 들어왔던 뭐 베스 이런 애들, 블루길 이런 애들도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잘못 들어왔다가 풀려나가지고 되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1년에 4,23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국제연합 생물다양성과학기후보고 역시 신뢰성 얻을 수 있도록 가지고 왔네요. 이상을 고려할 때 이제 야생동물의 복지, 사람의 안전,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야생동물을 반려로 기르는 것은 마땅히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글쓴이 주장에 대한 반박인데 그거를 다시 무분별한 사육을 방관한다면 앞서 말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해서 재반박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논리적 근거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예상 반론에 대한 음, 반박 이 정도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여기 부분이 이제 결론 부분이 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사육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백색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색 목록 제도라고 하는 거죠. 백색 목록 제도의 제한 정의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이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길러도 동물의 복지가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고 사고 위험이 적고 생태계로 유출돼도 교란이 없다고 검증된 종만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하고요. 우리도 현재 25년까지 백색 목록을 지정할 것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법은 시작
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야생동물 사육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엄격하게 시행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는 구절이 되는 거고요. 사회적 요구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목록의 범위가 함부로 확대되도록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또 지정된 동물종의 특성이 지정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또한 사람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심리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면서 여기가 연역 논증의 대전제 부분이거든요. 반려동물의 범위가 되게 넓죠? 근데 야생동물은 반대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사람과 유대감을 나눌 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그래서 연역 논증의 소전제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따라서 결론. 야생동물의 대부분은 반려동물이 될 수 없다. 연역 논증의 결론.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삶을 공유하는 환경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 진정한 의미의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과 더불어 좋은 경험을 동물도 할 수 있는 상황과 그런 상황에서 자라는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유의 습성과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그래서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 전체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 여기서의 간단 정리해 볼게요. 이 글은 주장을 가지고 있는 논설문이죠. 논설문은 주장, 이유, 근거가 필수고요. 그리고 타당성과 설득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해. 주장이 잘 드러났나? 근거가 적절히 뒷받침하나? 또 그 다음에 이유와 근거에는 논리적 오류가 없는가? 반박이 있다면 반박이 적절한가? 논증 방법이 효과적인가? 그리고 제시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가? 이런 것들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주제 정리해 볼게요. 야생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특징.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야생 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귀납 논증을 사용을 했고요. 반려동물을 정의하며 야생동물이 반려동물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역 논증을 사용했다. 요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학교 자습서에 보면은 이 글의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의 구조 있잖아. 그거 꼭 기억을 해야 되거든. 중요하니까 그냥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요. 귀납 논증은 이유 1. 복지 훼손 문제. 이유 2. 사람의 안전 위험 문제. 이유 3. 생태계 위협 문제. 이거를 바탕으로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요거였고요. 연역 논증은 대전제가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살며 심리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소전제 야생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면 심리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없다. 이로 인한 결론은 야생동물 대부분은 반려동물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이었어요. 귀납 연역 꼭 기억하시고 요거를 다른 귀납 연역으로 이제 뭐 찾으세요. 이거랑 똑같은 뭐 전개 방식을 고르세요. 이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귀납과 연역의 개념도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